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책입니다. 이와타 마스오짐, 김윤경홍님,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작은 차이가 하나하나 쌓여 결국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운이 없다며 불평, 불만을 합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쉽게 포기합니다. 무언가 시작하면 막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시기합니다. 반면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분명 잘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사고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고 난관에 부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한 운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운이 좋아집니다. 운을 좋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운이 좋다. 큰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을 하면 상대가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믿는 밝은 사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자신까지도 운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무리에 자신이 섞이는 것도 좋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에게도 그 열기가 전해져 좋았어 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되고 힘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서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다른 것을 그만둔다고 판단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포기는 내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야 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재능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요. 만약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힘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을 얼만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는 항상 결과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하는 과정을 냉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요.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꾸준함이 기회를 만듭니다. 때로는 고난에 빠져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의연하게 인생을 마주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노력은 보상받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야 합니다. 중국 진시 황제 때 완성된 여씨 춘추라는 책에 유컴이라는 인물 감정법이 있습니다. 1. 그를 기쁘게 하여 본분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인간은 기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고만장하고 오만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조금 기쁘다고 해서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쉽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2. 그를 즐겁게 하여 공정한지 살펴본다. 기쁨의 본능에 이성이 수반되면 이를 즐거움이라 합니다. 인간은 즐거우면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공정심을 잃었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3. 그를 성나게 하여 자제심을 살펴본다. 인간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자제하고 절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4. 그를 두렵게 하여 자립심을 살펴본다. 인간은 두려우면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져 의존심이 커집니다. 종교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대처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5. 그를 슬프게 하여 강인함을 살펴본다. 인간은 슬플 때 나약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사람의 강인함을 감정하려면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그를 괴롭게 하여 의지를 살펴본다. 누구나 좋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괴로울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지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자신의 본래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닥쳐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역풍이나 비탈길이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만큼 허망한 경우도 없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해결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한 질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목적이나 미션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강한 사명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 즉 자신의 미션을 똑똑히 자각해야만 비로소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지함이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진지함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피터 드러커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진지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배울 수 없는 자질,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자질, 처음부터 몸에 익혀야 하는 자질이 한 가지 있다. 재능이 아니다. 바로 진지함이다. 만약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10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진지함입니다. 물론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10인데도 7이나 8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쓰는 습관은 젊을 때 몸에 익혀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돈이란 꼭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업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경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 즉 투자 효율이 중요합니다.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나가는 게 좋으므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는 그 지출이 투자인지 경비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해야 합니다.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시간에 쫓기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내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막상 내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는 사이 그다지 급하지 않았던 사안이 긴급한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해치우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잘한 일이 쌓여 큰 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순발력과 민첩성입니다.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에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를 자칫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이건 그 작업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뭐 하고 미루기 쉽지만 막상 그 다른 작업을 할 때 가치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바쁠수록 그렇습니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기 일쑤며 결국에는 그 일을 만회하기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또는 뭐뭐 할 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하기 귀찮아서 미루는 한마디로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재빨리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은 평생 좋은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업무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났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런 순발력과 민첩함이 때로는 성마르게
보일지라도 분명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쓰는 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박성만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흔 이전의 돈 그릇에는 주로 돈만 담겨 있었다면 마흔 이후에는 돈 생각까지 담아 새로운 돈 그릇으로 바꿔 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책입니다. 돈에 얽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돈 걱정을 덜어내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고 진짜로 멋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돈 반성문인데요. 돈 걱정은 사라지고 평생 풍요로워지도록 돈 그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사람의 자존심은 돈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돈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진풍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왜 돈을 못 벌었느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주눅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 돈을 기준으로 자기 혹은 타자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투덜대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은 의지만 있다고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세요 라고요. 하지만 그 일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어렵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분리불안이 돈 걱정을 만듭니다. 50대 초반 K가 집안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며 은행 빚을 얻어 평수를 줄여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은행 빚을 얻어 이사 간다는 말에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줄 알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줄여서 간 적이 있는데 처음 몇 주만 좌천된 것 같아 실망스럽고 불편했지만 곧 적응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였나요? 60평에서 45평으로요. 예? 그것도 줄인 건가요?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줄여간 거 맞네요. 돈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것이 누구에게는 적고 누구에게는 적은 것이 누구에게는 많고 이런 식입니다. 위로하려던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지역에서는 45평도 꽤 비싼데 라고 말했습니다. K 입장에서는 줄여간 건 맞습니다. 평수가 15평 줄었고 그 지역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에게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말이지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생각은 상대적입니다. 전세 대출을 얻으며까지 50평대만 고집하던 지인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줄여갈까 해서 30평대를 알아보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짐을 들여놓을 곳이 없습니다. 짐은 줄이면 됩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불필요한 욕망이 얼마나 많이 불필요한 짐이 돼 따라다니는지 이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평수를 줄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넓은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옮겨가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그만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했다가 갑자기 사회적 신분이 하락된 것 같아 우울해져 1년을 못 넘기고 대출받아 먼저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K의 불안은 성장 과정에서 받은 돈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K는 호르머니 밑에서 매우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촌에서 어머니는 남의 집안일을 다니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가족들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K에게 돈은 생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후에 그는 통장 잔고가 쌓일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안심했습니다. 반면 쌓인 잔고가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넘어서는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의 대증요법만 사용하려 합니다. 대증요법은 불안의 근본 원인을 처방하지 않고 불안 그 자체를 줄이는 치료법으로 K에게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K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K는 어머니와 집주인이 마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양손을 살살 비는 것처럼 사정했습니다. 주인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목을 곧게 세우고 여유를 한 달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머니는 자정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와서는 쓰러져 주무셨습니다. K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는 것은 아닌가 몹시 불안했습니다. 만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와 두 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장 집부터 빼야 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갈 곳은 고아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가지 일을 하시는지 새벽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K는 어머니가 안 들어오실 것 같아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생긴 분리불안은 돈을 어머니처럼 숭배하는 성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 정신병리를 해결하려면 다른 애착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K에게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 해결사입니다. 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통제하기 힘든 불안에 빠져듭니다. 이 불안은 어린 시절에 집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머니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나온 분리 불안입니다. 당장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니 어린 시절의 그 불안이 다시 의식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K는 돈과 관련된 억압된 불안 덩어리가 있었고 그런 신경증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돈에 미쳐야 했습니다. 그에게 돈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돈을 버는 일입니다. 돈 트라우마는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아이를 어루만져 주고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발견할 때에 치유됩니다. 돈에 관한 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으로 돌아오세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5천만 원 들여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이 없어 불안하다면 누가 믿겠어요. 나는 이상 심리를 나누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돈 정신병리를 분류하곤 합니다. 첫째는 돈 신경증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돈 불안에 사로잡혀서 주관적으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돈 성격 장애로 돈이 최고가 돼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돈의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돈 정신병으로 돈에 미쳐서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돈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돈 정신병리는 트라우마인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애착 대상으로 삼아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돈이 아니라 다른 애착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줄 돈 반성문. 불안하니까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차라리 다른 즐거운 일에 빠지면 불안은 완화되고 돈 걱정도 덤으로 사라집니다. 돈에 품은 환상은 스스로 이루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줄이 보입니다. 돈줄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삭 줍듯 돈을 줍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이 숨 쉬는 것 다음으로 쉽지만 돈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이 숨을 멈추는 것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벌리는 돈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호 주고받아야 인간관계가 성숙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윌리엄 페어베어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상호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타인 간에는 안전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금전 관계도 그러합니다. 만일 내가 상대에게 1만 원을 주었다면 상대는 나에게 빚진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무엇을 돌려준다면 빚의 채무 관계는 없어집니다. 페어베어는 미숙한 인간관계를 유아적 의존이라 했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얻게도 하지만 그것의 수명이 다하면 얻은 사람을 잃게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친구 될 사람은 친구 되고 친구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돈으로 만든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돈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가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친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보상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썼다면 상대방은 그 동기를 알게 됩니다. 돈은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법의 모성과도 같습니다. 일단 받으면 좋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통제받는 자녀가 뒤에서 엄마를 흉보듯이 그는 뒤에서 돈을 준 사람을 흉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돈을 베푸는 일은 천사에게나 가능합니다. 돈이 풍년이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이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그 돈을 아래로 흘려보낼 책임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흐르는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의 세계에도 가뭄이 있고 풍년이 있습니다. 돈이 풍년인 이유는 아래로 흘려보내라는 건데 쌓아두면 반드시 도둑이 가져가거나 곰팡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뭄일 때는 흘러 들어온 것을 쓰며 겸손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돈도 선물처럼 주고받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받은 선물이고 다시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것인데 선물을 독점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각자의 것을 흐르게 하는 평범한 행위에서 얻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흘린 돈을 받았으니 다시 돈이 흐르도록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돈 버는 인생이 있으면 돈 쓰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벌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잘 벌리는 돈은 잘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